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네, 네. 주춤하는 바람에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네, 마이크가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혹시라도 이분 뉴스 이렇게 나오면 제가가 아닌 정치루킹 이렇게 나오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네. 잘 해주셨어요. 네. 이게 잠시 매번 헷갈려요. 이렇게 그 헷갈리지 마라,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고 더 좀 실수를 할 것 같고 그러네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와서 더 많이 저를 각인시키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못 와서, 지난주 한 주 네. 쉬는 바람에 네, 한 주 쉬는 바람에, 네. 지난주 집회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회 분위기도 이렇게 좀 확인해 보고 하셨을 텐데 어떻던가요? 우선은 이제 제가 최상병 때도 그때도 이제 장외 집회를 나갔어서 그때 인원 정도 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왔고 거의 서울역 4번 출구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숭례문 앞 그리고 그 뒤까지도 사람이 꽉 차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분노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답답함, 큰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심이 드디어 폭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0만이 집결했다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렇게 네.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경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 급급하는 것을 볼 때 맞아요. 자신들도 지금 겁이 난다는 거를 이게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지 않나. 숨기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경찰에서도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통제도 잘 안 되고 그런데도 계속 길을 막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아무래도 결집을 해야 되는 때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모이시는 것 같아요. 네. 글쎄 뭐 아마 이번 주도 많이 모일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뭐 방송하고 있는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아직까지 집회가 열린 건 아닌데 오늘 녹화 끝내고 바로 가실 네. 거죠? 바로 가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려고요. 네. 네. 가능하면은 생방 라이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지금 계속 이제 국정감사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한양대 김영숙 교수 채용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원래는 무용 전공을 했고 네. 서울대에서 체육교육 쪽을 전공을 했는데 체육 쪽을 전공한 사람이 체육 쪽 교수를 하다가 돌연 이제 공대 쪽에 넘어와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예. 공대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정말 어려운 용어들과 사실 전문가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교수만 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몇백억짜리의 국책 사업들을 네. 따오는 부분들도 뭐 있었기 센터장 같은 때문에 그런 거 하셨더라고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도 그것도 김영숙 교수를 위해서 한양대가 예. 직접 만들어 그 준 교수를 것이라 위해서 만든 거의 위인 설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딱 거기에 적합한. 적합한 딱 그 말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이제 어떤 사실들이 파헤쳐졌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국책 사업과 연결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썸네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도 해먹는다. 윤건희 R&D 카르텔. 와, R&D 카르텔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용과 교수가 갑자기 공대 교수가 되는 것, 뭐 재능이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반드시 보통 뭐 공대 교수 하시다가 음악 혹은 미술 넘어가신 분들 꽤 있으니까 그 반대도 뭐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불가능한 거다 안 불가능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R&D 예산을 해먹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예술 쪽에서 무용이나 체육 쪽에서 해 먹다가 안 되니까 공대 쪽 와서 해 먹는다. 딱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애초에 이 공대 쪽으로 넘어오기 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 그 큰 그림들을 다 예상하고 뭐 혹은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더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윗선과 어떤 접촉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공대 쪽으로 넘어오는데도 문제없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려고 준비를 쭉 해왔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려고 뭐 했냐가 아니라 그러려고 준비해 왔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괴감 느낄 사람은 아니군요, 일단.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게 벌써 지금 뭐 문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사실 대통령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정부 휘하에서 R&D 예산을 해먹는 자들이 있었고 그쪽과 이제 긴밀하게 접촉을 해와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해먹는 사람들은요, 정부나 뭐 정권을 가리지 않고 해먹고요. 어떻게 찾아내도 그 정권에 가까운 사람, 인맥을 만들어내가지고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뭐 한양대 김영수 교수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하고 연결점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 중간 고리들이 이제 있고 아하. 그 고리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네. 뭐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가 아닐까 또는 뭐 그 권력에 기생하는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저 예산 도둑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잡혀 있는 이렇게도 해먹는다 윤건이 R&D 카르텔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이 네. 김영수 교수 어떤 사람인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하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 자, 지금 제가 갖고 온 내용들을 좀 보면은 사실 이전에 있었던 프로필들은 갖고 올 만한 것들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술 쪽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사람 예술 쪽에서 그래도 나름 입지가 있었네. 그래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네. 한가닥 하는 사람이 뭐 그래도 얼추 정부 쪽하고 뭐가 연결이 돼 있었나 보다라고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네. 애초에 이 사람이 예술 쪽에서 활동하는 내역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회 활동이나 그냥 평범하게 교수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돌연 갑자기 이 사람이 한양대 공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여러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센터장 맡기 전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부교수를 맡았다고 하는데 한양대 공대로부터 와가지고 네. 계속 이런 걸 맡다가 이제 이후에는 아예 정부 쪽하고 연계돼서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도 들어가고 국민의힘 위원회 그 국민의힘에서 과학기술특별위원회도 하고 그다음 서울시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무용은 뭐 한국 무용인가요? 뭐 어디 서양 무용인가요? 뭐 발레인가요? 뭐.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냥 그쵸. 무용을 하던 사람으로 무용을 하던 사람으로 나와 있고 인하대에서 그 예술체육학부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스포츠학과 무용 쪽으로 그냥 교수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스포츠학과의 무용이면 예술대도 아니네요, 정확하게는. 네, 사실상 좀 그러니까 무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서울대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름 그래 뭐 어느 정도 좀 있겠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인하대에서 사실 교수 생활하면서 뭐 예술 관련 학회들 참석해서 여러 활동들을 한 게 단데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그 EBS에 한번 나와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인하대 예술체육학부 교수로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 네. 그때 내용을 보면 4차 산업혁명과 무용을 연결해서 4차 산업혁명과 무용을 네. 연결한다고요? 2016년도에 어쨌든 산업혁명이 한참 4차 뭐 산업이 나올 딥페이크를 때는 그래서 뭐 아무튼 연계가 되어서 그런 걸 연계를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런 공대 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강연을 했었습니다.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4차 산업혁명과 무용 글쎄 어느 지점이 접점인지 딱 와닿잖아요. 근데 지금 자료를 봐도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무용과 어떤 점에서 접점이 있는지를 제대로
공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4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면은 무용이나 이런 예술계도 큰 변화가 온다. 이렇게 얘기밖에 할 한 게 수가 예. 없거든요. 실제로 사실. 그렇게밖에 얘기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더라도 전시를 할 때 뭐 4차 산업 관련해서 뭐 여러 플랫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예술 경영인데 그것도 예술이 아니라. 사실 그때부터도 플랫폼 이야기를 해서 아. 나중에 이 사람이 하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가 4차 산업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 거기에서 공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네. 그런 기술이 그 이혜민 의원도 나중에 그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플랫폼, 뭐 디지털 이런 식으로 말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분야 자체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계속 똑같은 사업을 연이어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국책 사업도. 그러니까 딱히 이게 디지털 플랫폼이란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장사한다는 의미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그 어디가 플랫폼이냐면은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플랫폼이냐면 유튜브가 플랫폼이에요. 그다음에 또는 그 뭐 우리가 말하는 포털 사이트 이런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바탕이 되는 네. 밑바닥, 평평한 밑바닥을 보통 우리가 정확하잖아요. 플랫폼이 평평한 밑바닥이에요. 평평한 밑바닥이 있어야지 그 위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평평한 밑바닥이 된다는 건 거기서 장사를 한다는 의미라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공대 교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은 전문성 자체가 없는 그렇죠. 사람이죠. 그냥 나 애초에. 장사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술 쪽 진짜 무용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예술성을 부각시켜서 그에 따른 뭐 전시 기획이라든지 뭐 학생들의 뭐 춤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상 본인이 뭔가를 했다고는 하는데 뭐 그냥 무용 움직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정도? 그러니까 애초에 무용 쪽에서도 전문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더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와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당황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거 공대에서 교수를 하시려면 글쎄 뭐 서울대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대학을 다니셨더라도 그 오랫동안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공대에서도 그러니까요. 교수를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으나 근데 이분이 다른 분야 전혀 다른 분야 그 인문과학도 아니고 예술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뭐 어떤 다른 뭐 공부를 다른 수학을 하시는 그런 그 기간 없이 네. 갑자기 넘어온 그냥 거죠. 훅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갑자기 전과 하신 거 아니에요. 전과를 하고 사실 같은 한양대 교수들도 하다못해 미국 가서 석박사, 공학 박사든 다 따오는 그렇죠. 마당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채용을 하게 된 경위들을 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채용을 한 경위도 놀랍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서 채용이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김 교수 채용 타임라인이라고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자, 일단 2020년에 뭔 일을 하시나요? 자, 이전에 사실 2017년도부터 제가 뒤에서 후술할 사람이 있는데 그 송기민 교수라고 한양대에서 R&D 관련 센터 연구장을 맡으셨던 네. 센터장을 맡으셨던 분이 따로 계세요. 그 송기민 교수님이 지금 이번 한양대 김 교수 채용 관련해서 그리고 국책사업 관련해서 폭로를 하신 분이고 네. 공익제보자인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 김영숙 교수가 2017년도부터 와가지고 자기가 3천억 원을 따올 테니 돈을 따올 테니. 돈을 따올 테니 나를 채용하라라고 했는데 어허. 이제 송기민 교수님이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교수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거절을 해서 거절하셨군요. 돌려보냈더니 갑자기 이제 그 다음부터 한양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 면접을 갑자기 보게 된 거예요. 이 2020년도에 교수 임용을 할 때에도 이 교수 자리가 사실 계속 상시로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채용처럼 있었던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내용에 따르면은 그 심사위원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앞에서 나 높은 분이랑 얘기를 다 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 와가지고 네.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으며 내가 이 학교에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가 아니라 나 높은 사람하고 잘 알아. 얘기 다 끝났어. 왜냐면 그분들도 봤을 때 전공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사람이 왔으니까 공공정책대학원인데 이분이 무용을 하셨다고. 그러면 공공정책 무용에서도 뭐 공공정책이 될 만한 걸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일반 대중들이 그 예술을 어떻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그런 예술 정책이라고 뭐 이런 걸 하셔가지고 공공정책을 오셨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높은 분이랑 다 높은 얘기를 분이랑 얘기 다 했다.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계획을 보통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연구 계획이나. 그것도 물어봤더니 아니 높은 분이랑 얘기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면접본 심사위원들이 이제 불합격을 시켰어요. 불합격 시켰겠지. 그랬더니 뭐 갑자기 이런 게 다 있나 싶었겠지. 근데 갑자기 한양대 그 윗선 제가 이제 뭐 이사장이나 총장 쪽이겠죠. 이사장 쪽이겠죠. 정확히는 그쪽에서 갑자기 심사위원들을 바꿔서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면접을. 심사위원을 바꿔서 통과시켰다고요? 네. 심사위원을 바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통과를 시켜서 공공정책대학원에 특별 채용이 됐고요. 뭐 검사를 바꿔서 수사 계속 진행하는 거와 똑같네요. 자기 말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검사 바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공공정책대학원에 교수로 있다가 그다음 2021년도 1월에 네.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 센터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서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죠. 근데 디지털도 헬스케어는 이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는 보건의료 계통이잖아요. 네. 예술하고 또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도 없고 사실 특별 채용됐기 때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센터장을 맡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은근히 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그 서열이라든지 순서를 되게 따지시거든요. 네. 그 순서가 만약에 뒤바뀌게 되면은 진짜 그럴 만한 엄청난 사유들이 있어야 돼.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순서 건너뛰면 되게 열받는 게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할지라도 밟고 지나가야지, 순서를 밟고 지나가야지 그냥 하면 되게 열받는데 예. 근데 갑자기 아니 1년도 채 안 됐네요. 안 됐어요. 2020년 6월에 특별 채용이 됐는데 2001년에 센터장이 됐다면 6개월 만이잖아요. 네. 2021년도에 센터장 바로 임명돼서 여기에서 아주 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2021년도 7월에 과기부 사업에서 연구 책임자로 선정이 되고 이번엔 책임자가 돼요. 네. 거의 뭐 그냥 초고속인데요. 네. 자, 6개월 만에 바뀌어요. 6개월 만에 특별 채용. 그것도 안 될 거를 억지로 그 심사위원을 바꿔가면서 억지로 채용이 됐고 그러자마자 이듬해 1월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센터장이 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과기부 사업 연구 책임자가 됐다. 네.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도 아니, 높은 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가 된 생각했는데 높은 분은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데리고 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한양대에서 돈이 좀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이분은 뭐 전문성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뒤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이렇게 공대 학과로 전과가 되고 어쨌든 교수도 재계약을 하잖아요. 그 재계약을 할 때에 5억씩 수주를 이제 따오는 것.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주를 따오는 것을 전제 조건 하에 해서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정복 의원하고 국정감사에서 그 김영숙 교수가 다투다가 결국 문정복 의원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죠. 야, 이거 참 제가 어느 정도 듣고는 있었습니다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찬데 그러니까 단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비전문가를 그냥 채용을 한 거네요. 거의 억지로. 그렇죠. 한양대 입장에선 사실 뭐 자리 하나만 잘 주고 사람 하나만 잘 뽑아서 여러 사업만 따오더라도 사업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대학으로서 본연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고 말 그대로 이익만 따진다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분이 뭐 돈을 많이 따오긴 했다고 뭐 했지만 아직까지 공대 교수는 아니에요. 보면은 네.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헬스케어 센터장 예, 임명돼서 그러면서 물론 과기부까지는 갔지만 연구 책임자까지 전정됐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공대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공대로 임용된 건 언젠가요? 이게 2023년도에 이제 공대로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심리 뇌과학 전공으로 해서 어허.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도 6월에도 사업을 따게 됩니다. 국책 사업을. 정말 그래서 총 이 사람이 그래서 얼마너치를 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500억 이상 500억이요? 네, 최소 이제 한양대 추정하는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였네. 완전 남는 장사를 했죠.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렇지만 그 연구비를 500억 원씩이나 따올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황우석 박사가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그때 3천억 원을 그 연구비가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들어온 게 아니고. 근데 예산으로 500억이 국가 예산으로 500억 들어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황우석 교수도 그 많은 들 중에 실제로 국가 예산 들어온 건 200억이 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은 500억을 따왔다. 뭔 수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은 뭔 수로 맞아요. 이렇게 많이 돈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한테 국책 사업을 연결해줄 중간 연결고리가 있겠죠. 그렇지, 그랬겠지. 누군가가 있었겠지. 그 연결고리가 김창경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김창경 교수. 네. 예. 이 김창경 교수도요, 한양대 공대 출신이고요. 공대 교수를 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에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맡으면서 그 당시 지금 이주호 교육부 장관, 네. 그 장관과 같이 활동을 했던. 이주호 라인이구나, 결국엔. 네. 그렇게 김창경 교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이명박 MB 계열 사람인데 그 MB 계열 사람이 알고 보니 이주호랑 연결되는 이주호 라인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그 윤 대통령 인수위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밑에 이제 김영석 교수가 같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먹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 김창경 교수가 왜 이 사람의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부친이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하고도 40년직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국책 사업이 이쪽으로 해서 김영숙 교수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루트인 거죠. 루트는. 야, 이게 윤석열 쪽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윤석열 부친하고 혹은 가족들끼리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이었어. 라고 해서 쭉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 피하는 사람을 내 본 경우가 없어요. 그 선친 때부터 이어져 오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윤석열이 학교 다닐 때부터 알던 사람이거나 그게 아니면 초임 검사 때 빌빌댈 때부터 알던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해먹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 케이스도 전혀 그 예외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김형숙 교수가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뒷배로 있는 사람들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김창경 교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김창경 교수가 어떤 연유에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누군가가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김영숙과 연결이 되었고, 이후에 이 둘이 그 이제 김영숙 교수가 예술학회 쪽에 있었는데 그 학회에 김창경 교수가 이제 뭐 발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학회를 열고 간담회를 열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 오다가 이 김창경 교수도 그 공익제보자 송기빈 교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뽑냐. 그 좋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군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김창경 교수가 김영숙 교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사실상 김형숙 교수는 이 김창경 교수의 대리인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창경 교수가 한양대에 심어놓은 대리인이구나. 그러니까 대리인이기 때문에 전공이 뭔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네요. 그 연구 계획서나 어쨌든 실제적으로 연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방향성도 하나도 모를 테니까 그 방향성은 김창경 교수가 말해서 잡아주면 되고 쓰는 거는 밑에 있는 조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김영수 교수는 완성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에 따르면. 그러니 면접 가가지고 높은 사람이랑 얘기 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당시에 활동했던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 김창경 교수도 한양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고 네. 그러면 한양대 이사장하고도 직접적인 관련들이 많았겠죠. 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니 그랬으면은 한양대 꽤 이익을 많이 받겠네요. 이익을 한양대가 많이 받죠. 어느 정도로 이익을 받던가요? 2024년도 10월 11일자 자료에 따르면요. 굉장히 최신 자료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4위 한양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수익 그리고 연구 수익을 4위예요.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4위를 차지했고 지금 이게 억대니까 4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네. 올리고 있군요. 엄청나게 따오고 있는 거죠, 지금. 야, 한양대가 이 정도 물론 뭐 연구 역량이 있는 학교긴 합니다만 글쎄 이렇게 약간 좀 독점적인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네요. 있고. 예.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이렇게 권력의 뒷배를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따내고 있는 이거 카르텔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료만 갖고 왔는데 국고보조금도 꽤 어, 높고 어쨌든 그 한양대에서 이건 카더라입니다. 카더라인데 한양대 이사장이 그렇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 뭐 어느 학교든 이제 다 똑같은데 마찬가지긴 한데 예. 유난히 더 관심을 두고 있던 부분이고 음. 어쨌든 한양학원 내에서 뭐 한참 재산 처분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문제 예, 된 논란이 것도 있었죠. 있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일정한 사업에 뭔가 수익이 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사장의 생각에 따라서 연결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나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실 뭐 어느 학교든 간에 이렇게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연구비 이런 걸 좀 관심은 다들 많이 가져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대체로 보면 한양대 쪽 재단이 꽤 많은 성과를 얻어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의구심. 예, 의구심을 네. 좀 많이 일으키고 소문도 되게 많기는 했어요 그동안. 맞아요. 네. 네. 그래 이게 지금까지 이어온 뭐 이런 의혹이 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영수 교수 같은 그런 네. 케이스가 아닐까 싶네요. 뭐 잔잔하게 있다가 지금 걸린 게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 김영숙 교수가 단순히 채용 비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땄던 국책 사업도 부실한데 뭐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부실한데 문제가 많았다. 네, 부실하면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네네. 좀 많아요. 이거 뭐 하자는 거니? 내용이 좀 애매해. 그래서 이거 마치 예산을 그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 것 네. 같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받게 하는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뭐 그런 내용인가요? 있습니다. 아, 정확하구나. 역시 이게 굽고 해먹는 거는 네. 네, 이제 나온다니까요. 한번 그래서 볼까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자료는 보면 제가 좀 되게 좀 당황했는데 정서 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단. 네. 정서 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단. 정서 불안도 아니고 정서 장애예요? 네, 정서 장애입니다. 실제로 이 정서 장애 관련된 그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도 있어서 다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한참 나왔을 때 이제 2022년도에 대통령 인수위에서 아예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말 그대로 그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블루 코로나 코로나 블루가 블루. 있다 보니까 그런 우울증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렇다고 만나서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게 2021년도부터 나왔는데 이 자료 다음에 지금 띄우게 되는 그 자료가 네. 2021년도 자료예요. 지금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4년간 289억 원 투입했다. 이 내용이 김영숙 교수가 딴 아까 그 2021년도 7월에 딴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플랫폼 기술 개발단에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 개발단의 그 과제가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군요. 제가 근데 이걸- 거기에, 제가 이거 얼마나 똑같이 생각을 했으면 제가 2022년 자료를 찾고 이거 2021년도 자료 아니야? 제가 오해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해예요? 다른 나는 지금 해예요? 나는 지금 이게 다른 애예요. 이거 다른 애고요. 같은 그 내용을 다르게 보도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연도가 틀리다고요? 네, 지금 뒷 배경에 있는 것이 2022년도고 22년 거. 앞에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21년도 자료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게 없이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우려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보통 국고보조금을 따먹는 애들 중에 전문적으로 많이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대충 바꿔서 네. 대상을 조금 바꿔서 뭐 예를 들어 뭐 경계선장에다 그러면은 뭐 어디 경계선장에 그럼 또 어디 내 경계선장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듯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비대면 플랫폼 뭐 우울증 치료 이런 항목들은 똑같고 그 안에서 사업을 벌이는 사람이나 혹은 MOU를 맺는 단체나 이런 것들만 조금씩 달라지지 내용은 다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금을 그 공공 예산을 자기가 그냥 슈킹하기 위해서 또 포장만 열심히 한 건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라는데 아니 디지털 치료제가 어디 있어요?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는 그게 사람들이 고립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될 거고 그러면은 디지털이 아니라 대면을 할 수 있는 뭔가 창구를 만들어줘야지 디지털 치료가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것부터도 말이 안 되는데 설령 디지털 치료를 만약에 해서 그걸 정말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방법들이 2021년도에 했던 연구를 가지고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그 다음 사업에서는 더 나아진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똑같고 연구 방향도 같고 연구를 어떻게 할 그러니까 건지 우려먹은 거예요. 이걸 대상도 보니까. 똑같고 그런 거죠. 아니 그 좋아요. 뭐 우려먹든 거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나와 있으면 괜찮아. 지금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 나왔나요? 나와서 무슨 마음 건강 앱이라고 해가지고 가면서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마음 건강에 가니까 또 이쪽이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김민석 의원이 네 이 군장병들 예, 김민석 의원이 저기 그 요즘 이상하다. 국힘당이나 뭐 이쪽 진행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고 아무래도 좀 뭐 사이비의 냄새가 풍긴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마음 건강 뭐 사업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랑 연결되나요 혹시 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건희가 마음 건강, 뭐 우울증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네. 그러고 보니 마포대교 간 것도 그 연장선상이구나. 그렇죠. 지금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은 이 치료제를 해가지고 뭐 2021년도에 마음 건강이라는 걸 처음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라색 그 289억 원을 투입해서 마음 건강 앱이라는 걸 이제 시범적으로 군 장병들한테 시행을 했는데 군 장병들이 거의 이용을 안 했다 해요. 누가 그거래? 그렇죠. 이용을 안 하죠. 근데 그것을 지금 거의 똑같이 이제 시행을 해서 지금 출시했어요. 출시해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청록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사업이 그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과기부에서 재추진해서 이미 그러니까 몰래 편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제 애초에 진행을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우리 마음 건강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과기부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죠. 마음 건강이라는 그 말 자체도 보면은 다소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띄어요. 있는데. 예. 특정 종교가 자꾸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사이비 이런 얘기가 나오고 김민석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이비와 이단의 어떤 냄새가 풍긴다라고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럼 김영숙 교수나 이 한양대 쪽의 이 논란도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건희의 마음 건강 이런 거랑 편승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솔직히 그런 연결고리들이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단할 순 없지만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참 이게 아다리가 잘 맞은 거죠. 아니 이렇게 맞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렵죠. 이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도 그 과기부에서 차관을 지냈던 사람이 실제로 김창경 교수와 같은 한양대 공대 해서 연결이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에 이 김영숙 교수는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잘 해서 사업을 따낸 거예요. 몇백억짜리를. 근데 이번에 보니까 비슷한 게 또 있나 봐요. 이번에는 AI 심리 케어 서비스. 이게 이제 2024년도 6월에 딴 사업인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업,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을 또 AI를 집어넣어서 했군요. 지금 이제 한참 생성형 AI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벌이겠다는 건데 그래서 왜 그 이혜민 의원이 김영숙 교수한테 초거대 AI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하자 같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초거대 AI 설명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히트 장면이 히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근데 되게 의심스러운데요. 이거 뭐 다른 뭐 의심스러운 장면 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는 우려먹기를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라 그랬다가 거기다 AI를 집어넣은 거 보니까 똑같은 것에다가 그럴싸한 그 당시 유행하는 트렌드를 네, 하나씩 말 살짝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우려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우려먹는 사람이 김영숙 교수인데 이 사람의 뒷배는 김창경 교수인 것이고, 거죠. 네. 그런데 근데 알고 단순히 봤더니 이 사람들이 또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하고 이래저래 연결이 되어 있는 이렇게 상황인 저렇게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고 정말 열받는데 그러네 이거. 이 연구비를 가로채서 본인들이 사적 유용을 했다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자료인가요? 네, 요거 전에 잠시 그 AI 심리케어 먼저 네, AI 나올 수 심리케어 있을까요? 자료 한번 볼게요. 예. 네. 이 자료를 먼저 보면 예. 지금 여기 중간에 해외 출장 9번 중에 어. 7개가 학회 참석이 목적인데 교수들은 500만 원에서 950만 원의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나머지 조교들은 이코노미를 타게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여기서 지금 학회를 가게 되는 것도 굳이 학회를 갈 필요가 없는데 7번이나 집어넣어서 놀러 간 거밖에 안 되는 거죠. 해외여행을. 야, 해외 연예인을 간 거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김영숙 교수가 언론에 검색을 해보면요. 뭐 되게 여러 단체들, 뭐 하버드, MI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 MOU밖에 안 돼요. MOU 수준. MOU는 그냥 같이 한번 해볼래? 오케이, 그래 해봅시다. 저랑 기자님도 MOU 맺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세요? 우리 그럴까? 저기 네. 앞으로 뭐 이분 뉴스나 정치 루키에 네.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장현진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오버팀스에서 MOU 해가지고 MOU 맺을 박수박 수 치고. 있거든요. 예. 저희 오. 이렇게 사진 딱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을 지금 이렇게 7번이나 출장을 다녀와서 한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국책 사업들 연결하는 것이 한국연구재단인데 네. 그 한국연구재단에 아주 꾸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포스트 코로나 그 플랫폼 관련해서 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이제 민간인들하고 용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연구도 하고 연구 진행에 따라서 뭔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 근데 또 만들어내는 거는 어떤 기업이랑 또 연계해서 수의 계약 맺어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네, 맡겨. 네, 맡겨요.
그래서 그 맡기는 것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 괜찮냐라고 하는 아니 물음인 연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지. 연구를 지가 하는 거 아니야. 교수니까 교수지. 그러니까 사실 이 연구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는 연구랑 그다음에 그 연구된 내용들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적인 것도. 근데 기술적인 거는 또 다른 기업에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느냐? 네,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건 답변은 그냥 제 추측이건데 그냥 제 추측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 자료에 따르면 연구 진행을 위해 네. 연구 진행을 세부 위해 참여 기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용역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두 곳하고 계약하려고 하는데 뭐 이거다. 예. 그래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를 참고해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해서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내가 할 연구인데 하청을 주려고 해. 가능하냐? 가능하니? 그럼 뭐래요? 다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 답변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그냥 굳이 이거는 추측이어서 제가 캡처를 해오진 않았지만 뭔가 안 된 것처럼 처음에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애둘러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수님들이 예, 네. 안 되는데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니까 애둘러 가지고 이게 뭐 취지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곤란한 점이 생길 수가 있으며 이렇게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으나 좀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이렇게 베베 꼬아요. 베베 꼬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구나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런 식이었다는 거군요. 그랬다가 중간에 그 내용들이 다 지워져 있어요. 그리고 됩니다. 그럼 된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 안 된다고 말했다가 중간에 문구들을 삭제하고 되니까 하십시오라고 한 것 같은 그런 답변을 남긴 거예요. 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오호. 그래서 실제로 용역을 진행하게 되고 이후에도 어쨌든 이런 연구비들이 사실상 신규 연구를 위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인데 이미 했던 연구 또 하고 그 말씀대로 우려먹는 상황에서 연구비는 연구비대로 받아가고 그리고 이 한국연구재단한테 물어본 내용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돈이 어디랑 MOU 맺을 건데 우리 이 돈 써도 되냐 그런 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물어보고 한 거다. 물어봤더니 된다 하더라. 그래서 돈도 아무튼 이래저래 추가로 쓰시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보니까 유명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뭐 연구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김영숙이가 뭐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 그 분야 도망간다. 네. 예, 이게 그 카톡이네요. 네 카톡이고 국민 체감형은 한양대 김영수 교수가 내니까 내지 말고 다른 쪽에서 내야 한다. 그래서 컨소에 들어간 LG랑 가톨릭 의대에서 딴 데에 넣어서 했다는 거예요. 김영숙 교수 대단하네요. 김영숙을 피해서 어. 그 LG와 그 가톨릭 의대에서 김영숙을 피하고 다른 데에 야. 넣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 지역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꽤 오랫동안 그 생태계 파괴종이라고 그러나요? 생태계 파괴종으로 좀 유명했네요. 네. 아, 생태계 교란종. 예. 근데 이 교란종이 그냥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정치권하고 연결돼 있다는 것도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아, 정치권. 네. 누군가요? 좀 그럴 때 권성동이요. 어.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사촌의 사촌이요. 네. 예. 최대 주주로 있는 권은동 씨 신화건설하고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 근데 신화건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 토목회사라서 딱히 뭐 연구 개발하고는 거리가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잠깐만 건설이 아니라 그것도 바이오 의료 기술 개발이에요? 건설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그걸 연결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스마트 시티로. 아, 스마트 시티니까 짓기는 지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그걸로 바이오 연결을 지어서 왔는데요. 야, 그 희한하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은 이 권성동 의원하고 그 부모님 지인이 뭐 이렇게 권성동 쪽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음, 부분들이 뭐 어떻게 있었다.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성동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신화건설 말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또 다른 기업도 보면은 원래 자동차 회사인데 예. 갑자기 한양대랑 2020년도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가 한양대로 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이런 디지털 관련 일들을 하게 돼요. R&D 뭐 이런 거 네, 하는구나. 하게 예. 돼요. 한양대랑 뭔가 연결이 돼서. 어. 그러니까 신화건설 같은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닌데 지금 권성동 의원 쪽도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뭐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셨고 계속 네. 문제 제기를 하셨을 이유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안 계시던가요? 있었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양대 예. 공익제보자 손기민 교수님 같은 어. 경우가 이분이 이제 그 김영숙 교수의 채용 청탁 이제 거절을 놨다고 앞선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김우중 교수라고 해서 김우중 총장이 있습니다. 15대. 네.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가 채용이 됐을 때에 총장을 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김우중 총장과 문제가 있어서 그 관련된 한양대 관련된 비리들을 폭로했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지금 현재 네. 그러고 계시군요. 뭐 보니까 제가 이 송기민 교수라든지 몇몇 분들이 한양대 쪽에서 되게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지금 이 도식표가 좀 어렵게 돼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맨 위에 보여 있는 이분이 이제 김우중 총장이고요. 네. 전 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이제 한양대 송기민 교수님이 이제 김우중 총장에 대해서 임금체불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김우중 총장이 열이 받아서 자기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그 동생이 아는 어떤 사람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사와 그러니까 연결을 카톡 해서 친구라고 하는 네, 예. 연결을 해서 그 한- PYH 대표라는 네. 분이시네요. 그 사람 송기민 교수를 고소고발하겠다. 어허. 그래서 원래 송기민 교수님이 뭐 되도 않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가지고 조사를 받으셨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갑자기 무혐의 처분 받은 지 5일 뒤에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게 됐고 고소고발이 진행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김영숙 교수도 같이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아하. 그 대충 당하는 포인트가 비슷하네요. 네. 그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괜히 저 관련 없는 사건이 갑자기 잘 끝날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기소가 된다고 연락이 온다든지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 박광훈이 네. 고소한 선거법 위반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택도 아닌 사건인데 갑자기 그 선거법 사건으로 고소한 거기 때문에 선거 그 지난 9월 10일이 넘어가면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9월 10일이 끝나기 3시간 전인가? 공소시효 끝나기 3시간 전에 갑자기 기소됐다 연락이 오더라고. 와, 그래서 정말. 그런 사건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괜히 엉뚱한 사람이 괜히 고소 고발을 냈는데 고소 고발 내자마자 거의 뭐 되거나 한 2, 3년 쭉 묵혔다가 한 사건 끝나면은 그 사건이 갑자기 기소가 된다거나. 나 같은 경우도 한동훈하고 민사소송 2년, 3년 끌다가 겨우 이가 났더니 갑자기 2년 묵혀놨더니 옛날 사건 하나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기소됐다고 연락 오구나. 그런데 이분도 그런 보면은 케이스인 거죠. 네. 전체적인 흐름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그 네. 당시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각각 별개인 것 같으나 보면은 또 자기들끼리는 끼리끼리 해먹는 사람들이고 뭐 그렇죠. 이런 현재 지금 한양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네. 벌어지고 있다. 네. 김영숙 교수의 문제점을 지목을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근데 김영숙 교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려진 거 없어요? 뭐 하던 분이세요? 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실 가족과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다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야. 사생활 관련돼서는 아주 꽁꽁 숨겨놓기로 작정을 하시고 잘 숨겨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흠집이 된다거나 혹은 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여지는 미리 네.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군요. 네, 하다못해 야.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프로필도 없어서 어이구. 예술학회 같은 걸 뒤져서 그냥 이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한 것만 나오지 실제적으로 그 김영숙 교수의 뭐 가족 관계나 아니면은 실제로 뭐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발품 팔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네, 근데 하나 있는 거는 디지털 플랫폼 그 위원장이 이제 김창경 위원장 활동할 네. 때 이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이제 서비스 분과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실손보험 간소화하는 걸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벌였었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이요? 네. 이제 실손보험까지 이제 발을 넓힌 거예요. 거기는 사실 야 거기 진짜 그건데 이제 말 그대로 거기는 그건데 맞 모래새 예. 그 황금시장이에요. 네, 황금시장.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좀 그 한참 윤석열 정부 처음 나왔을 때 여러 민영화들 중에서 네. 의료 민영화도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못해서 못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료 대란이 있기 전에 이 실손보험 이제 간소화 그 청구하는 걸 간소화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디지털 플랫폼이 가장 중요해지는 게 비대면 진료를 할 때에 그 진료하는 그렇죠. 기관들을 찾아서 이제 뭐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플랫폼 기업도 중요한 데다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좋을 건 없거든요. 보험업계나 좋지. 왜냐하면 의료계하고 직접적으로 환자 개인의 그렇죠. 정보들을 내밀한 정보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알려질 이제 문제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책 토론회를 벌여서 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김영숙 교수가 그걸 주도해서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실손보험 그 청구 간소화를 할 때 중간에 플랫폼을 연결해서 그래서 의료기관하고 보험업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시민이 환자가 먼저 돈을 내고 내가 이렇게 돈을 냈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라고 그게 실손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환자를 건너뛰고 자기들끼리 교류하자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뭐냐 나 모르게 보험료가 네, 청구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가는 불측에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고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민영 의료보험이나 다름없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왜 보험도 거절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보험에서 거절하는데 예를 들어 옛날 진료 기록을 갖고 와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손 청구 간소화하는 거에 있어서 중개기관 도대체 누구로 들 거냐. 그래서 한참 그 보험 개발원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중개기관을 어쨌든 플랫폼 관련돼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쪽하고 보험업계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본인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도 못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자랑거리라고 들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들을 때는 지금 섬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김영숙 교수는 자기가 자랑이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윤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그냥 본인은 말 그대로 플랫폼 사업 필요하니까 따기 위해서 한 거고 국민들 뭐 건강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이익 되는 거니까 한 거고 윤 정부는 그거 가지고서는 의료 민영화 하기에 딱 좋은 상황으로 만든 거죠. 실제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그 간소화되는 건 통과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자면은 채용 비리라는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국고가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R&D 예산을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에요. 거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김영숙 교수 이 사람은 뭐 무슨 교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의 전문은 국고 지원금 따내는 게 국고 따내는 게 이 사람 전문이네. 그리고 국고 지원금 따내는 전문가로 한양대가 이 사람 영입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공이 무용이든 체육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거는 결국에 이런 것을 해먹는 카르텔이 존재하고 이런 걸 해먹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인맥으로 엮여서 해먹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암적 존재이네요. 아니 옛날에 한때 검찰이
이런 거고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보조금 비리에 한참 수사를 했는데 이 보조금 비리 수사를 해야 될 사람 아니야? 이거 한동훈이가 이런 거 잘했어. 공공범죄 수사된가 다니까 정말 그거 했는데 짜증이 나요. 한동훈이 정말. 지가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때 진짜 제대로 해서 처벌 제대로 하고 그때 문제가 안 됐으면 지금 이런 사람들 절대 못 나오죠. 그러니까 저기 뭐 잔챙이들만 걸린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숙 교수 건도 뭐 여러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는 있지만 그 카르텔을 넘어서서 실제로 윤 정부가 하려는 그 국민을 손해보게 하는 여러 정책들에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창원 산단을 건설하면은 명태균 씨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였고 양평 고속도로를 뚫으면 김건희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었듯이 뭐 디지털 플랫폼이니 뭐 무슨 간소하니 이거 하면은 김영숙 교수, 김창경 교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익 보는 그런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먹으려고 국가 정책을 그럴싸하게 정말 조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너무 열이 받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계속 근원적인 물음이 도대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한데 그게 아직 다 나오질 않아서 베일에 쌓여 있다. 네. 그래서 밝혀지는 대로 제가 후속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 부분 상당히 좀 앞으로 좀 해봐야 될. 도대체 이렇게 해먹으려면 단순히 그냥 아는 사람 정도이기 때문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뭔가 더 긴밀하고 더 치밀한 관계, 공범 관계가 있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점은 우리가 함께 좀 취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시작한 지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는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저도 얘기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게요. 예.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취재 좀 기대하겠고요.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